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274페이지 제2장 소득세 총설이요. 여러분들 목차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보면서 어디만큼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위치를 확인하시고 어디 공부할지를 275페이지 제1절 소득세 개요입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헷갈리는 것들은 제가 핵심 요약 정리 나눠드렸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 정리 있으니까 요약 정리 되어 있는 것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비교가 될 거고 여러분들 비교 정리하시고 275페이지 제1절 소득세 개요입니다. 의미 특징을 한번 보는데 의의를 보시니까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이 과세 기간 동안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맨날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니까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자, 그 T표시 보니까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가, 우리 같은 개인의 소득에 우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징을 보면 양가로 2번이요.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부부 소득이나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열거주의 과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 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8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제가 교재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소득세법에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것들이 열거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는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6가지가 있고요.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또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자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 주식 등에 대한 우리 배당소득, 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요.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의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시험과 관계없고 우리가 종합소득 중에서는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하는데요.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합니다. 임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리고요,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 3가지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우리 시험 범위예요. 우리 시험은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또 한 5년 정도 계속 나오다가 또 28회 때 또 한 번 또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되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의의 정도를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3, 4월 달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임대업을 공부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좀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관련한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사업소득은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공부합니다. 양도소득에서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처음부터 막 빡세게 강의를 하면 세법이 어렵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흥미를 잃으실까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틀을 공부하고 용어를 자꾸 익히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1, 2월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3, 4월부터 이제 심화 과정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양도세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3, 4월까지는 공부하는 순서는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이렇게 공부를 해요. 양도세를 맨 마지막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5월달 되면 바로 첫 주부터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3, 4월달에 마지막에 공부하고 4월달에,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되면 바로 그냥 요약정리 들어갈 때 양도세를 다시 바로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양도세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번 1, 2월 과정까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틀을 공부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고요. 자 얘네들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3, 4월 과정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얘네들 자세한 내용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거된 소득들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나중에 이제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이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주택과 관련한 거예요. 전세주택, 소위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전세주택과 관련한 내용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년도부터는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분리과세.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우리가 18년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했어요. 근데 2019년 작년에 여러분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올해 2020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제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라고 그래서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 방식을 취하지는 않고 종합과세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간에 분리과세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공부하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의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양도소득과 우리 사업소득의 차이점이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인데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부동산 매매업 같은 이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별합니다.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이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우리가 사업소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박스 안에 그 소득세법 열거된 소득의 종류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3번 특징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우리 소득세는 신고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하는 조세입니다. 다만 납세무자가 신고 없거나 부당한 신고인 때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고요? 세금 계산하고요. 02번 과세방식 및 과세기간에서 과세방식입니다. 소득세 과세방식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득세 과세 방식은 여러분 봅니다.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소득세 과세 방식 크게는 자, 두 가지고 세분하면 세 가지인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교재 다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소득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요. 1년을 단위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또 집 임대해 가지고 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전부 다 만약에 이자 배당소득도 있다면 그런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 방식. 이거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저 소득들 중에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건데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대개는 원천징수하면서 종결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또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놔요. 뭐 액수가 그 이자 소득의 과세가 되는 그 기준을 넘는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넣어놨다.
은행, 아니면 5천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원천징수, 소득세를 떼고,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떼고 이자 소득을 지급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그 이자 소득이요.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이자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거로 종결해요. 애초에 세금 원천징수 하면서 종결.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또 요즘 청춘들은 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안 아픈 게 좋지. 뭐 아프면 청춘이야. 안 아프면서 하는 게 좋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이런 그 맞죠? 안 아픈 게 좋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런 얘기하면 또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은 저 한 가지 제 청춘의 날들 중에서 후회되는 게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한번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안 해봤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뭐 아르바이트 다양하게 하면서 뭐 힘들게 해서 지금 잘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공부하고. 근데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걸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해본 게 이제 그 군대 제대해가지고 입시학원에서 입시학원에서 그 애들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거 있죠. 그거 잠깐 그 한 5개월인가 강의한 거 빼고는 유일하게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 소위 말해서 속칭 노하다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아는 그 제가 기초과정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어떤 애가 그 당시 알던 애가 그 소위 말해서 노가다 같은 그 건설 현장에서 해가지고 일해가지고 그 돈 갖고서 배낭여행 가는 걸 보고서 걔 친구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요 제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그 어떤 아는 누나한테 건설회사 부탁해가지고 방수하는 뭐 그런 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마포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 옥상에서 방수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 이제 해보겠다고 저도 부탁해가지고 가가지고 처음에 한 달을 일하려고 그랬는데 하루 첫날 딱 갔다 오니까 있죠. 한 달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있잖아요. 보름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보름만 해야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그 저희 가족들이 약값이 더 들 것 같다고 하면서 막 다들 걱정했는데 제가 그래도 남자로서 군대 가기 전에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의욕이 없어서 이틀째 딱 갔다 오니까 있죠. 보름은 너무 무리고 일주일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가지고 일주일만 하겠다고 일주일은 진짜 버티려고 했거든요. 근데 5일째 되는 날 진짜 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들한테 일하면서 고민하다가 5일째 되는 날 회식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마시는데 내일 부터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되게 계속 5일 한 게 전부였는데 다양하게 경험을 또 안 해본 게 또 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일용직 근로자예요. 일당을 받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8만 원 뭐 받으면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럼 제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8만 원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또 분리과세 또 지금 같으면 2천만 원 이하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있잖아요. 이 주택임대소득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요거는 이제 14% 세율로 해가지고 14% 세율로 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면은요. 자,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이나 뭐 이자 배당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하지 않는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분리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 같은 것들이 분리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뭡니다. 또 그 다음에 분류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분류과세 방식.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자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어떤 게 분류과세 하느냐 그러면 퇴직소득과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인데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요.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요? 분류과세 방식이요. 29회 시험 때는 이게 정답 지문이었는데 이거 알고 있는지? 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올해 2020년도에 양도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양도소득을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이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분류과세 방식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입니다.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분류하여,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합산해서, 다른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합산해서 과세한다. 땡.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옳은 지문으로 29회 때는 나왔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럼 교재를 봅니다. 275페이지 02번 과세방식 및 과세기간에서 양가로 1번 과세방식 종합과세.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형광펜으로 그 사이에 또 줄거놨구만. 자, 276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분리과세 방식이요.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소액연금소득이나 여기요 몇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직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또 복권 당첨됐다, 기타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한테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떼고 여러분한테 복권 당첨금을 줘요. 그럼 여러분의 복권 당첨금과 여러분의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하는 과세 방식,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과세 방식 밑줄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밑줄. 자, 어떤 게 분류과세하느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과세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서 국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외가 있긴 있어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할 거다,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기억번, 고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요? 사망한 날까지 과세기간으로 하고, 자, 니은번 고유자가 주소고세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유자가 될 때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언제? 출국한 날까지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굳이 바꾼다 그러면 뭐 중요하지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바꾼다 그러면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 전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데 이렇게 바꾸겠죠? 그리고 사망한 날, 출국한 날까지라는 거 눈여겨보고 지나가고요. 03번 납세무자와 납세지입니다.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 과세 방식, 분류 과세 방식, 요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납세무자와 납세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이 법 총칙에서, 소득세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인 고유자와 비고유자다. 그렇습니다.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인데 이 개인을 고유자와 비고유자로 나누고요. 그럴 때 고유자냐 비고유자냐 여부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와 납세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고유자와 비고유자요. 자, 그러니까 고유자 비고유자의 구별은 주소고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비고유자 될 수 있고요.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고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동그라미 1번 고유자라는 것은 의의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유자는 국내,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는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소가 있다? 그럼 고유자입니다.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고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A번이요. 밑줄입니다. 고유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요. 국내,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유자 그럼 항상 제가 BTS의 뭐 종국이나 등등등, 멤버들 죄송합니다. 줄줄이 깨고 있지 못하고, 들었는데 금방 까먹더라고요. 멤버들 이름 알았었는데 금방 까먹고, 이 BTS 아미들한테는 하여튼 죄송하지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종국이는 생각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싸이 있잖아, 싸이. 가수 싸이.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싸이나 B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도 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합니다.
B번이요. 동그라미 B번은 줄 긋지 말고 한번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B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한 번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 형광펜 줄 안 그셔도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거주할 때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보세요. 요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요. 10년 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 고소를 뒀던 기간이 국내에 5년 이하의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이 외국인 거주자가요. 이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국내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는 그러니까 국외에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우리하고 원칙적으로 뭔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 외국인 거주자의 예를 항상 누구로 드냐면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미녀들의 수다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미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미녀는 누구냐면 자밀라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출신인데 따루 핀란드 출신입니다. 따루는 왜 좋아했냐 그러면 한국말도 잘하고 핀란드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국제 펜팔 했었어요. 요즘 같으면 바로 화상으로 SNS로 바로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삐삐도 없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편지를 편지로 국제우편으로 보냈잖아요. 항공우편인데도 불구하고 편지 갔다가 다시 받는데 거의 한 달 걸려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유일한 낙은 저희 집에 대문에 항상 밤에 이제 집에 오면은 항상 우편함부터 확인하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우편함 항상 보고 이제 우편물을 확인하고 그러다가 우편물 속에서 항공우편 발견하면 진짜 그 기분 있잖아요. 그 기분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편지 뜯고 읽어보고 답장 쓰고 이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선물도 주고받고 우표도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그랬던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핀란드 출신의 어떤 애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꿈은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가면 거기 핀란드로 배낭여행 가가지고 핀란드 가서 그 친구를 꼭 만나가지고 제가 그 친구랑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있잖아요, 정착해가지고 살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고3 때 어느 날부터 제 편지가요 안 와요. 내가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막판에 정신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가 군대를 가고 첫 주가 나와가지고 제가 사물함을 뒤지는데 못 보던 편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뜯어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연은 저희 어머니가 고3 때 있잖아요. 고3에 무슨 연애진이냐 이래가지고 편지가 오는 족족 숨겨놨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만 없었으면 제가요, 얘가 나중에 이제 물론 고3 때 무렵에 얘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보이프렌드가 생겼는데 우리가 말하는 보이프렌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남자친구지만 그냥 거기서 말하는 보이프렌드 그러면 걔들이 보이프렌드 그러면 진짜 좀 깊은 관계죠. 어떤 간에 그래가지고 얘는 포기하고 그럼 얘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떻든 간에 북유럽에 오는 금발미녀하고 결혼해서 북유럽 소도시에서 맨날 그 사진들 같은 거 보면 진짜 저희들한테 그 당시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니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북유럽의 금발미녀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라고 그랬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 일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았겠죠? 북유럽 어느 소도시에서 금발미녀하고 애들 낳고 살고 있었을 건데 진짜 자 여러분 제 인생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뭡니까 여러분? 핀란드 출신 애들이 서울메이트인가 메이트인가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여행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얘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됐겠지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회 깊게 봤습니다. 어떤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따루나 자밀라 같은 경우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관계 없는데 다만 이
5년 이내 주소 고수 외국인 거주가 국외 발생한 소득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소득이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이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자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세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과세기간 종료를 10년 내 5년의 주소고수든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이런 소득만 납세무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보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봅니다. 납세지입니다. 276페이지. 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주소지로 하고요. 자, 지방세는 물건 소지지, 국세는 어디고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하고요. 이런 것들. 277페이지 참고 주소와 거소 판정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비거주자 봅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인데요. 의여 비거주자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하고, 항상 비거주자 그러면 팥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돈나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잖아요. 자 그럴 때 마돈나를 떠올리면서 과세소득의 범위를 봅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밑줄이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마돈나가 여러분요 잠실에서 공연했습니다. 공연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그 공연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해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세무가 있습니다. 다만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외 발생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요. 디귿번 납세지입니다.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 거소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요. 가로 안에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쫙 밑줄이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어지는 표 있죠? 여기다 별표시를 하고 딱 알아둡니다. 자, 다만 거주자에서 그 표에서 거주자에서 납세무의 범위를 보니까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무자, 즉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 납세무자라고 하는데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할 때 특히 양도소득으로 범위를 좁혔을 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다음에 자세히 배우는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거주자만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자 국내 3년 4년 주소고수 둔 거주자는 납세무가 없어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쭉 보시고요. 양가로 2번 법인격 없는 단체나 사단 단체도 법인세법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적용한다는 얘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278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시면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뭐라고 하고? 거주하라 한다. 2번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그렇죠?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 단위로. 3번 거주에 대한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그렇습니까? 네, 거주할 때 주소지. 주소지 없을 때는 어디? 거소지로 한다. 4번 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로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지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4번 틀렸습니다. 구분해서 계산하고. 5번 소득세는 신고납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04번 테마 거주자 비거주자로 의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냥 슬쩍 나중에 슬쩍 배우게 되고요. 넘어가고 279페이지 제2절 부동산 임대소득이 별표시를 2개 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선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요거 3, 4월 달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과감하게 넘깁니다, 여러분들. 298페이지 제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보시면 첫 진도여가지고 여기가 항상 우리가 첫 진도여가지고 진도가 제일 빨라가지고
지난주에 그래서 또 뭐 휴강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휴강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곳은 여러분보다 일주일, 2주일 진도가 늦어요 지금. 자, 여러분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첫 진도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조금 늦게 끝나는 대신 양해 바라고, 어떤 간에 복습 시간이 뭐 한 30분 되는 거니까 항상 제가 하지만 실제 강의만 딱 스타트하고 강의 본진도만 딱 끝나면 항상 제 강의는 3시간을 넘지 않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복습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제3장 양도세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99페이지 제1절 양도세 의 및 과세사항입니다. 펴놓으시고요. 자, 제 설명을 듣습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예전에 세법 문항수 많이 출제될 때는 지금보다 많이 출제되고 공시법보다 더 많이 출제될 때는 양도세에서 진짜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성격 특징을 공부하고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되느냐. 올해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과 유형이요.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있잖아요. 28회 시험 때 뭐 독립한 문제로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29회 때는 안 나오고 30회 시험 때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30회 시험 때는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31회 시험에서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 소홀히 했는데 올해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봅니다. 올해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거 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양도의 개념, 유형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제가 취득세 할 때 그랬어요. 이게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28회 시험 때 취득세 나오고 양도세 안 나오고 29회 시험 때 취득세에서 안 나오고 저 양도세 나오고 자 30회 시험 취득세에서 이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양도세 안 나오고 그러면 올해 31회 시험에서는 어디서요? 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올해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계산하는 과정. 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에요.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 양도세 계산하는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납세 절차.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거 항상 뭐 출제 1순위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 비과세가 거의 매년은 아닌데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30회 시험 안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 나오고 30회 시험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비과세에서도 역시 또 올해도 중요하게 잘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우리가 출제되고 공부를 합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01번의 제1절 양도세 의 및 대상에서 01 양도세 의요 정의를 봅니다. 편하게 읽어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 반드시 받고요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동산 여러 번 팔아요. 그럼 양도자별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고유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수혜지가 아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 보니까 양도세는 소득은 동그라미 1번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의 과세는 종합소득과는 구별이 되고요.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별합니다.
동그라미 2번 소득세법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는 열거주의 과세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것만 양도세 과세가 되고, 동그라미 3번 개인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고유자별로 납세금을 집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따로따로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요. 하여튼 부부 공동 명의 재산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양도소득은 밑줄입니다.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땡이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분과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신고 납세하는 조세고, 다만 무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과세분과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6번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동그라미 7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데 분할 납부는 허용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300페이지 보시니까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양도세 납세 의무자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이 납세 의무자 양도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요. 계산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유통과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같은 세금은 자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2번, 3번은 체크하시고요. 분류과세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그거였죠. 그래서 다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똑같습니다. 사실주의 과세, 현황부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 과세상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상이요,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과세상 별표 3개 하시고, 어떤 것들을 열거되어 있는지 한번 300페이지 표 그림을 보면서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 그래서요, 부동산 당연히 양도세 대상입니다.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도 대상이 되고요. 또 기타 자산, 그래서요,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거 이제 명칭이 올해 개정이 돼 가지고 사업에 사용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여튼 뭐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용어권, 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또 특정한 법인 주식, 특수 업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올해 새로 추가된 게 이거예요. 이축권이요. 우리가 토지 수용을 당했어요. 거기에 수용당한 지역의 건물을 옮겨질 수 있는 이축권이요. 이 이축권도 우리가 대상이 된다는 거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이축권이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는 기타 소득이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됐어요. 이따 자세히 볼 거고요. 이축권. 그 다음에 주식 등,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나 기타 비상장 법인 주식 일정한 것들은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고, 올해 추가된 게 또 이거예요. 외국 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또 법령이 정하는 것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외국 법인 발행 주식 같은 거 포함됐고, 또 파생상품,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301페이지 양가로 2번 종류. 자, 그래서 자세히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 한번 드십니다. 또 한번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들여서 목 운동부터. 아이고,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허리도 돌리시고. 양가로 2번. 자, 종류에서 양도세 대상 토지요, 당연히 대상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해야 한다. 공부상으로 농지라고 돼 있어도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양도일연제, 그러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가는 거고요. 당연합니다. 이해하시면서 넘어가고, 건물 당연상인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같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자 여기 빗줄이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닌데 이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에서 건축물과 차이점인데, 하여튼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도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요. 동그라미 지역번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 현직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이게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무슨 뭐 칼국수집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가 양도로 과세하는 거고. 자 이래서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또 체크죠.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로서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도 재산세 대상이 됐던 것처럼 양도세 대상도 됩니다. 여러분들 무허 건축물도 윗줄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그래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동그라미 A번 지상권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인데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얘네들만 따로 요거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있죠. 그리고 등기된 지금 부동산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 그랬을 때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관하게 대상이 되니까, 과세 대상이 되니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돼요. 얘네들을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도 있잖아요. 민법에 배우는데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 용익물권 중에서 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여러분. 자,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얘는 채권에 지나지 않으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니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자,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A번 지상권입니다. 의, 타인의 토지의 건물, 의는 읽어보는 거고요. 민법 과세 방법 봅니다. 과세 방법에서요,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찾으셨습니까?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민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건 민법 얘기고 성립요건을 취하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는 밑줄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는 거 아셨죠? 밑줄. 전세권 의 읽어보는 거고 민법에 보는 거. 과세 방법 세 번째 줄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밑줄이요.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방법을 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밑줄입니다. 등기된 것에 한해서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요. 자,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302페이지 보니까요. 그 예를 하나하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소득세법 통칭에 나오는 거. A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밑줄입니다. 그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 부수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다 대상입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얘네들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전에 본계약 체결해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그래서 건물이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확히 다 알아둡니다. 예까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이요. B번도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윗줄입니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예요.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상환의 동그라미예요.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이나 사채는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가 대상이고요. 동그라미 C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과정부터 그 예를 들어드리기를, 절 봅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기를,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시동생 명의로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치렀어요. 근데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이어야 되니까,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른다?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계약금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를 바꾸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그때 요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거냐면, 요때까지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말하자면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만약에 여기다가 프리미엄, 피를 얹어서 판다.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것도 피 받고 넘기잖아요. 그럴 때 양도세는 그 프리미엄 상당의 그 프리미엄 상당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대상이 된다는 걸 눈에 익혀 두시면 됩니다. 골라낼 수 있으면 되고, 동그라미 4번 기타 자산입니다.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게 지금 표현이 조금 이제 바뀌는데요. A번 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계속 밑줄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입니다. 대상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상입니다. 가로를 보니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도 받으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B번 밑줄입니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거기 표에 나와 있다 없이, 표에 별표시요,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할 때 양도한 영업권이 대상인 거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반드시 영업권은 뭐랑 함께? 토지 또는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이런 것과 분리돼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 별표시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이런 거 참고고요.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대상인데요. A번입니다.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이 시설물 이용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 예는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기초과정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11월, 12월 달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잠깐 가만히 계시고 1, 2월 달에 오신 분들 대답을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전부 다 이쪽 분들은 안 된다요? 자, 좋습니다. 된다? 저 의견하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뒤에 분단 분들은 그냥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겠다? 지금. 자, 여러분. 이쪽 분들이 1, 2월 달에 오신 분들이 이쪽 분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역시.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결론이요,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 가액 기준 금방 나와 있어요? 면적 기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남보다 베터 우월적 지위에서 실수선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돼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양도세 대상이 돼요.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지. 예?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 예를 들어서 뭐 1년 연간 회원권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걸 갖다가 누가 사가지고 12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걸 누가 사, 여러분들?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주인한테 직접 말만 잘하면 바로 그냥 더 싸게 사는데, 그걸 왜 깎아주는데 왜 그걸 갖다가 프리미엄 주고 사요? 갖고 있어봤자 오르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다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몇 줄이요?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을 포함하여 대상이 된다. 밑줄 짜기요. 이거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인데요.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제 친구가 있잖아요. 골프장 법인의 대표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골프장 법인의 대표면 재벌 친구가 있다는 건데 뻥입니다. 자,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있다고 치고요. 저한테 오더니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아. 그 대신 내가 조건이 있는데,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쥐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주식은 회원권적 성격이 드는 주식으로서 주주회원권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은 대상이 된다는 거. 시험에 2번 나왔었고요. 동그라미 T급번 특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도 대상인데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건 같은 것은. 자, 전혀 지금 신경 쓰고, 요건을 바꿔서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없고요. 또 나올 가능성도 낮아요. 그냥 특정한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된다. 303페이지 그 상단에 동그라미 리을번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일정한 요건 갖춘 것도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 2가지도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만 아시고 가시고요. 내려와서 303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5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찾으셨습니까? 네. 땡땡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 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요, 원칙은 대상 아니에요.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요. A번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을 고려해. 여기 빗줄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요건 같은 거 전혀 줄긋고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눈길 안 주셔도 돼요. 304페이지 표 아래에 동그라미 B번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 비추려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주식, 즉 장외 거래하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하는 주식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장외 거래하는 주식만 대상이 돼요. 동그라미 니은번 밑줄입니다.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즉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여러분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 거래할 때는 취득세 문제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거.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급번이 올해 추가됐습니다. 밑줄입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외국 법인 발행 주식도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이축권이요. 요거 같은 시험에 나옵니다. 이축권.
시험에 나올 건데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게 포인트예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 밑줄이고 그 다음에 법령 읽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여기부터 밑줄이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축권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 이축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옮겨질 수 있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도 밑줄이요.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그 옮겨줄 수 있는 이축권에 대한 이 권리 가격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이것만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 이때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보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대상인데 이축권 가격만 별도로 평가해서 이축권만 양도하면 이건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축권도 뭐랑 함께 양도해야 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시험에서 이축권 나왔다고 아싸 대상이지 올해부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축권이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이축할 수 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하여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대상이라는 거. 동그라미 7번 파생상품이요.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자세한 건 못했습니다. 자, 그냥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305페이지 양도세 과세상 별표시 여러분들이 세게 하시고 잘 봅니다.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과세상에서 제외되는 것 한번 보실래요? 아까 지역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지역권 아니고 용인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상표권, 어권, 광업권 같은 이런 일체 무치상권 대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비교도에 특강할 때 하겠지만 어권, 광업권, 양식어권,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양도세는 이런 일체 무치상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권, 광업권, 양식어권, 저작권, 출판권 다 아니에요. 동그라미 4번 점포임차권이요. 이 점포임차권이 뭐냐면 상가 임차인의 지위요. 우리가 내가 어떤 상가를 임차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받아서 장사하고 있다가 이 상가를 다른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고 넘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포임차권은. 그래서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장을 다른 임차인한테 넘깁니다.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커피숍 판기 뭐 이런 것들. 저기 당구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유, 당구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어떤 주부 수강생은 제가 당구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망설이길래 내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가봤는데요. 그러길래 결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은 해봤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한 번이라도 가보면 간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야, 대단하네. 봄생이. 자, 당구장 남친이 없었나 보다. 남친이 당구를 안 쳤나? 그냥 학교 다닐 때 다 웬만하면 남자친구 따라서 당구장 한 번씩 가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떤 간에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컴퓨터, 커피숍 한기 막 이런 것들을 시설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겼어요. 제가 지금 열거한 곳에서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포임차권은 부동산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하고 구별이 돼요. 그건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의 권리를 넘긴 거고 이거는 그냥 권리금 받고 그 시설을 넘긴 거니까 단골손님하고, 그러니까 점포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또 중요하죠. 올해 개정세법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 이축권만 따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게 아니라 이것만 따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라는 거. 이축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또 주식에서 주권 상장 범위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니까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 양도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은 소액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니까 양도세 안 내요. 증권거래세만 내지.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대상이 아닌데요. 파생상품은 그냥 제목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보시고요. 306페이지로 갑니다. 306페이지.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지상권 O, 전세권 O, 골프용권 O,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이겁니다. 대상이죠.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가 돼야죠. 5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 이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항도하는 영업권이죠.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쉽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길 과세대상에서 올해 양도의 개념 유형에서 나오길 바라야 돼요. 제2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역시 이것도 별표의 3개입니다. 올해. 자, 양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만 더 볼게요. 아까 시작할 때 이 정도 시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되지는 않은데 좀 더 보고요. 복습을 생략하고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도대체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 중요한데요. 양도가 뭐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면서 힘내자 이렇게 하시면서 옆 사람 표정을 힘들어하는 표정을 한번 보면서 아 나도 저 얼굴이 너무 굳어 있구나. 옆에 있는 동료가 아, 저 언니나 저 형이 얼굴이 너무 굳어 있구나. 나는 좀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한번 힘내시면서 여러분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복습으로 생각할게요.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 양도가 뭔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초과정에서도 배웠던 거예요. 특히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양도세 양도라는 것은 한마디로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합니다.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한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 측상이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사실상 양도만 하면 돼요. 잔금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근데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기 어떤 거냐? 형식적 이전. 자 봅니다. 우리가요. 먼저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민법에서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런 것들 안 배우신 분은 조금 여기 헷갈릴 수 있지만 나중에 배웁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결론만 아셔도 됩니다. 양도 담보가 어떤 거냐?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대학 때 공부할 때는 양도 담보는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다고 했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요, 재봉틀을 굴려서 바느질해서 한 집안에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재봉틀을 담보로 돈을 채권자로부터 빌리는데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은 굴려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져요. 채무자가. 근데 변제기에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을 채권자에게로 이전합니다. 이런 게 양도담보 계약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는데요. 돈을 빌립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요. 얘는 을은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자, 갑이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참고적으로, 이건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소유권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민법에 배우잖아요. 소유권이란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자,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세 개의 권능 권한으로 소유권이란 하나의 권리가 이루어졌다고 배우잖아요. 그럴 때 자, 사용 수익은요 여전히 채무자가 가져요. 양도담보는. 근데 자, 변제에게 대해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해서 처분권은 채권자에게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의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요 사실상 이전이 아니에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에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형식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데요,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으면 처분권 채권으로 갔던 거 다시 복귀합니다. 채무자에게로.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갔다가 다시 온 거니까. 근데 변제가 되는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합니다. 자, 그때는
요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결론만 알면 됩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 해당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무상 이전, 대가 없이 이전하는 무상 이전은 상속이나 증여는 해당될지언정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9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었는데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나 소득세법 통칙 잘 낯선 게 나왔어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직접적인 이전하고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만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온 거 돌려준다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이요. 누가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교재 보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제2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먼저 01번 양도의 개념이요. 정의 보겠습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빚줄.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또 빚줄입니다.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빚줄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양가로 2번 유상 이전이야. 과세상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 이전이야 하며 무상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밑줄이고요. 무상 이전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봅니다. 사실상 이전이야. 민법상 물권 변동의 요건인 등기와는 관계없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본다. 즉 그러므로 여기 밑줄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의 등기 등록은 과세 조건이 아니라는 거 밑줄에 세 번째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근데 형식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게 나오는데요. 오늘 뭐 요걸 다 보기는 그렇고, 아유 이거 올해 1, 2월 달은 어떻게 요번 올해는 작년에는 딱딱 그 이미 벌써 양도 및 취득 시까지 신도가 다 나갔어야 되는데 올해는 시원하게 신도가 좀씩 늦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이죠? 2월 달이 우리가 9주가 나와서 8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 마지막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지금 진도를 조금 더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만 딱 보면은 다음 주에 딱 되는데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